안녕하세요. 우연히 알게 된 이곳에 사연을 보내볼까 말까 고민하다가 사연을 보냅니다. 평생을 살면서 저와 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은 정도의 사건을 겪게 되었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이곳에서 나누려고 해요. 그때는 제가 한참 취업을 준비하고 있을 20대 시절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렸을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저는 일가 친척 하나 없는 혈혈 단신이었어요. 그래서인지 다른 또래 친구들보다도 더 일찍 철이 들었죠. 다른 친구들이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아 생활을 할 때 저는 제 힘으로 돈을 벌어야 생활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고등학교 때부터 신문 배달과 우유 배달, 전단지 알바, 안 해본 알바가 없을 정도로 알바 경력도 다양했어요. 어둠이 깔린 새벽. 소장님, 안녕하세요. 그래, 어서 와. 아직은 아침 저녁으로 많이 춥지? 여기 와서 손 좀 녹이고 출발해. 네, 감사해요. 병태가 일한 지도 꽤 됐지, 아마? 네, 한 2년 됐어요. 제가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시작했으니까요. 야, 그 세월이 이렇게나 빠르다니까. 어느새 키도 이렇게나 크고 말이야. 어이구, 병태 벌써 왔구나. 내가 늦은 건가? 아니에요. 제가 오늘 조금 일찍 나섰어요. 아저씨, 여기 오셔서 손 좀 녹이세요. 전 이제 출발하려고요. 아이, 그래. 길 미끄러우니까 조심해서 다녀라. 네, 알겠어요. 저는 자전거 뒷자리에 신문을 묶어매고 한 손에는 신문 꾸러미 몇 개를, 다른 한 손으로는 자전거 손잡이를 잡고 페달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이 집 저 집 신문을 대문 사이로 넣고 또 넣고 몇 바퀴를 돌다 보면 어둑했던 주위는 어느새 환해졌어요. 신문 배달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와 학교 갈 준비를 하고 교복을 입고 있으면 어김없이 친구가 저를 불렀어요. 야, 병태야, 학교 가자. 금방 나가. 명일이는 저와 중학교 때부터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한 친구였어요. 제가 부모님 없이 힘들게 산다는 것을 전해 들은 명일이 부모님께서 감사하게도 옥탑방 하나를 내어주셨어요. 제가 알바를 해서 받은 돈으로 방세를 내려고 할 때마다 명일이 부모님께서는 지금 이 돈은 모아두고 나중에 번듯한 직장을 가게 되면 그때 방세를 내라고 하셨어요. 저에게는 너무나 고마운 분들이셨어요. 저와 명일이는 계단을 내려와 내리막길을 걸어 내려왔어요. 내리막길을 걷다 보면 보이는 조그만한 구멍가게. 그 구멍가게에는 할머니 한 분이 사시는데 젊었을 때 고생을 많이 하셨는지 늘 허리가 반이 접혀 꼬부랗게 숙이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동네 꼬마 아이들은 구멍가게 할머니를 꼬부랑 할머니라고 불렀어요. 얘들아, 이제 학교 가니? 네, 할머니. 얘다, 이거 하나씩들 가져가거라. 할머니는 늘 우리가 학교를 갈 때마다 잊지 않으시고 나오셔서 어떤 날에는 쫀득이, 또 어떤 날에는 빵 하나씩 쥐어주셨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명일이네는 자식 공부를 위해서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명일이 부모님께서는 저도 같이 서울로 올라가자 하셨지만 저는 서울보다는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이곳이 더 편하고 좋아 남기로 했어요.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원하는 곳에 취직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어요. 알바하는 틈틈이 영어 공부도 열심히 했고 원하는 직장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날도 면접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병태 어디 갔다 오냐? 구멍가게 할머니가 저를 반겨주었어요. 저녁은 먹었고? 아니요, 오늘은 별로 생각이 없네요. 저는 구멍가게 앞에 있는 작은 평상에 앉았어요. 입맛이 없어도 밥을 먹어야 힘이 나지. 나도 아직 저녁 먹기 전인데 같이 먹자꾸나. 어여 들어오렴. 할머니는 저의 팔을 끌어당겼어요. 여기 앉아 잠시만 기다리거라. 할머니는 저녁을 차리러 주방으로 가셨어요. 할머니가 생활하시는 방도 제 방처럼 아주 작았어요. 옷장 하나, 텔레비전 하나, 자그마한 협탁 하나. 협탁 위에 올려져 있는 텔레비전에서는 음악 소리가, 그 옆에 놓여져 있는 사진 속에는 할머니와 어린 아이들이 같이 웃고 있었어요. 병태야, 이것 좀 들어주겠니?
예. 저는 할머니가 챙겨주신 밥상을 들고 방으로 옮겨왔어요. 밥상 위에는 흰 쌀밥과 보글보글 끓고 있는 된장찌개, 그리고 달걀 후라이까지 할머니는 맛있게 먹으라며 숟가락을 쥐어주셨어요. 늘 혼자 먹다가 그 병태랑 같이 먹으니까 밥맛이 아주 좋구나. 할머니는 제 밥 위에 달걀 후라이를 얹어주며 웃으셨어요. 할머니, 저 사진 속의 아이들은 누구예요? 아, 저 사진. 저기 있는 애들이 우리 손주야. 할머니, 가족이 있으셨네요? 죄송해요. 아니, 괜찮아. 차라리 없는 게 더 속 편하지. 나는 병태 보고 있으면 너무 기특해. 어렸을 때 부모님 돌아가시고 혼자서 살아보겠다고 얼마나 열심히 사니. 저는 괜히 코끝이 찡했어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다는 걸 인정해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꼭 좋은 곳에 취직할 테니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어. 아직 나이도 젊은데 뭔 걱정이야.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다음날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어요. 호프집 알바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 앞에 구멍가게 할머니가 우산을 쓰시고 걸어가고 계셨어요. 할머니! 부르는 순간 제 옆으로 오토바이 한 대가 바닥에 고여있는 물을 튕기며 쌩 지나갔어요. 제 앞에 가던 할머니는 본인 옆으로 오토바이가 쌩 하고 지나가자 깜짝 놀라 주저앉으셨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이고고고, 괜찮아. 놀라서 그래. 저 잡고 일어나 보세요. 병원에 안 가보셔도 되겠어요? 괜찮아. 집에 가서 파스 하나 붙이면 금방 나아. 저는 할머니를 부축해 가게로 모셔다 드렸어요. 할머니, 혹시나 더 아프시면 연락 주세요. 여기 제 연락처 적어놓고 갈게요. 그래. 내 걱정은 하지 말고 조심해서 올라가거라. 다음날 저는 걱정이 돼서 아침 일찍 할머니의 가게로 갔어요. 아직 할머니의 가게는 문이 닫혀 있었어요. 병태야, 그 할머니 무슨 일 있으시니? 이렇게 늦게까지 문을 안 여신 적이 없는데 무슨 일이지? 어젯밤에 할머니 옆으로 오토바이 한 대가 지나가는데 할머니가 놀라셔서 주저앉으셨거든요. 제가 알바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발견해서 할머니 모셔다 드렸는데 많이 다치신 건 아니시고? 병원에 가보질 그랬어. 병원에 가자고 했더니 조금 쉬면 괜찮으시다고 그러셔서. 할머니, 안에 계세요? 이웃 가게 아주머니는 가게 문을 쾅쾅 두드렸어요. 한참을 두드렸을까 할머니가 오른팔을 감싸 안고 나오셨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고 말고. 오른팔은 왜 그러신 거예요? 어젯밤까지는 괜찮았는데 이게 새벽에 자꾸 욱신욱신거려서 밤을 꼴딱 샜어. 할머니, 저랑 같이 병원에 가봐요. 저는 할머니를 모시고 인근 병원에 갔어요. 이옥수님, 들어오세요. 네, 할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이쪽 팔이 너무 욱신욱신거려서 밤새 잠을 못 잤어. 오른팔 잠깐 볼까요? 움직이면 아파. 할머니, 언제부터 이러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물으셨어요. 어제 그 할머니가 길 가시다가 오토바이 한 대가 바로 옆을 지나가는 바람에 놀라서 주저앉으셨는데 그때 팔을 잘못 짚으신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그 할머니 우선 그 엑스레이부터 찍어 볼게요. 할머니는 간호사와 함께 엑스레이를 찍으러 가셨습니다. 할머니, 그 오른쪽 팔목에 인대가 늘어나셨어요. 인대? 네, 그래서 팔이 이렇게 아프신 거예요. 그 오늘 반깁스하고 2주 후에 다시 들리세요. 반깁스? 그거 꼭 해야 하는 건가? 아유, 그럼요. 그래야 할머니 빨리 나으세요. 당분간은 이쪽 팔에 무리 주지 마시고요. 너무 갑갑한데 그냥 내가 이쪽 팔을 안 쓸게. 안 돼요, 할머니. 불편하셔도 꼭 하셔야 해요. 할머니는 하기 싫은 반깁스를 하시고 저와 함께 가게로 돌아왔어요. 아이고고고, 할머니, 팔이 왜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그렇게 됐어. 동네 사람들은 오른팔에 반깁스를 하신 할머니가 걱정이 되어 다가오셨어요. 병태야, 병원에선 뭐래?
그 인대가 늘어나셔서 2주 정도는 반깁스를 하고 계셔야 한대요. 아유, 그랬구나. 아, 그래도 다행이야. 뼈에 금이라도 가봐. 저 우선 할머니 방에다 눕혀드리고요. 아, 그래. 아, 병태가 고생이 많구나. 저는 할머니와 함께 방으로 들어왔어요. 할머니, 팔도 이러신데 가족들한테 알려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괜찮어. 큰 병 걸린 것도 아니고 인대 살짝 늘어난 것뿐인데 무슨. 그래도 한쪽 팔로만 생활하시면 불편하실 텐데요. 가게 일도 하셔야 하고. 괜찮어. 쉬엄쉬엄 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어. 할머니는 가족들에게 알리자는 것을 극구 말리셨어요. 할머니, 그럼 제가 틈나는 대로 와서 일 도와드릴 테니까 무거운 물건들은 옮기지 말고 놔두세요. 알바하고 오면 고단할 텐데 미안하게. 아니에요. 할머니 도움 많이 받으면서 자랐는데 저도 할머니 도와드려야죠. 저는 그 다음 날부터 2주 동안 틈나는 대로 할머니 가게에 들러 물건들을 정리했어요. 더운데 고생이 많지. 이거 한잔 하고 해. 이웃 가게 아주머니가 음료수 하나를 들고 다가오셨어요. 병태가 고생이 많구만. 할머니는 좀 어떠셔? 많이 좋아지셨어요. 아유, 정말 다행이야. 자식들한테는 연락을 한 거야? 아니요. 가족들한테 연락할 필요가 없다고 하셔서. 아유, 그래도 팔 한쪽을 저렇게 다치셔서 불편하신데 가족들한테 알려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도 몇 번을 얘기해 봤는데 안 들으시더라고요. 그런데 할머니, 자식들은 있긴 있는 거야? 왜 없어? 그 손주들도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래요? 나는 왜 지금껏 본 적이 없을까? 그도 그럴 것이 명절에도 할머니는 늘 혼자셨어요. 오고 가는 자식들이 없으니 그런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하겠죠. 드디어 2주의 시간이 흘렀고 저는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어요. 할머니 잘 지내셨죠? 어디 팔 한번 볼까요? 의사 선생님은 할머니의 팔을 살펴보셨어요. 오늘 깁스 풀면 되겠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당분간은 무리한 일 하지 마시고요. 할머니는 반깁스를 풀 수 있다는 말에 기분이 좋으신 듯 했어요. 깁스를 푼 할머니의 오른팔은 더 야위어 보였습니다. 어쩐지 그 모습이 애처로워 보여서 울컥했고요. 병태야, 우리 가는 길에 맛있는 거 먹고 갈까? 할머니, 뭐 드시고 싶으신 거라도 있으세요? 저기 그 건너편 시장 안에 그 곰탕 맛있게 하는 집이 있는데 거기로 갈까? 네, 좋아요. 할머니와 저는 병원 건너편 시장 안에 있는 곰탕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날은 식당에서 김치를 담그는 날이었는지 가게 문 밖에 빨간 다라이 2통에 겉절이 김치가 한가득, 네모네모난 모양의 깍두기가 고춧가루에 맛있게 버무려져 있었어요. 오늘 김치 담그는 날인가 보네. 아유, 때깔도 곱다. 여기 곰탕 2그릇 주소. 네, 여기 앉으세요. 이윽고 뽀얀 국물에 고기 몇 점이 들어가 있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곰탕 2그릇이 나왔습니다. 할머니, 이거랑 같이 드셔보세요. 간 만들어서 그런지 맛이 좋아요. 그래. 너도 뜨거우니까 후후 불어서 어여 먹어라. 아유, 할머니. 손자랑 같이 와서 드시는 걸 보니까 너무 좋아 보여요. 그렇지. 우리 보기 좋지. 요즘 세상에 할머니를 이렇게 또 챙겨주는 애는 없을 거야. 코도 오똑하니 인물도 훤하지. 아하하하. 네, 그러네요. 좋으시겠어요, 할머니? 좋죠, 좋아. 할머니는 저를 바라보며 한박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곰탕을 어느 정도 먹었을 때 할머니께서 어렵게 말을 꺼내셨어요. 나는 아주 어린 나이에 시집을 와서 자식 둘을 낳으면서 풍요롭지는 않았지만 내 식구 굶어 죽지 않을 만큼은 살면서 지냈지. 애들 아빠는 공사장에서 일을 했는데 그 비가 갑자기 쏟아지는 바람에 일을 하다가 미끄러져서 그대로 세상을 떠났어. 그때 우리 애들이 중학교를 다닐 때였어. 나는 시집 와서 살림만 할 줄 알았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 애들 아빠 장례를 치르고 며칠을 그렇게 울며 보내다가 내 옆에 누워있는 애들을 바라보니까
나라도 정신을 안 차리면 안 되겠구나 싶었지. 나는 애들 아빠가 남기고 간 보상금으로 저 가게를 차리게 된 거야. 가게라도 하고 있으면 우리 애들이 굶지는 않겠지 싶어서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애들은 공부를 더 하겠다면서 서울로 떠나고 서로 사는 게 바쁘다 보니 얼굴 보기가 점점 더 힘들어졌어. 자식들을 어렵게 키워놨더니 지들 혼자 잘나서 큰 줄 알고 이제 나이 들고 점점 쇠약해지는 나는 짐이 된 거지. 나도 다 안다 알아. 할머니는 덤덤하게 이야기하시며 주름 가득한 손으로 눈물을 훔치셨어요. 그래서 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살고 있는 병태 너를 더 챙겨주고 싶었어. 나한테는 있으나 마나 하는 자식들보다 병태 네가 더 가족 같고 의지되고 그렇단다. 네, 저도 그래요. 할머니는 제가 부모님 여의고 힘들 때 많이 보살펴 주셨잖아요. 그 은혜 꼭 갚을게요. 아니야. 지금 이렇게 내 옆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잖니. 고맙다, 병태야. 너한테 이 말은 꼭 해주고 싶었단다. 할머니의 속사정을 알고 나니 왜 할머니가 가족들에게 아프다는 것을 알리지 말라고 하셨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어요. 저 또한 외롭게 혼자 자란 터라 할머니가 정말 저희 친할머니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할머니를 내 친할머니처럼 보살펴 주자고 생각했죠. 아침 저녁으로 할머니 가게로 들려서 무슨 일은 없는지, 가게나 집에 손볼 곳은 없는지 둘러보았어요. 가게에 등 나간 것을 교체해 주기도 하고 한 번은 주방에 수도가 고장나서 고쳐주기도 했죠. 할머니는 그때마다 우리 병태 하시면서 저의 등을 쓰다듬어 주시고 제가 좋아하는 할머니표 된장찌개를 해주시기도 했어요. 병태야, 이것도 먹거라. 할머니는 갈치를 구워서 살을 발라 제 밥 숟가락 위에 올려주셨어요. 눈도 침침해서 가시도 잘 안 보이시는 할머니가 올려주신 갈치살에는 작은 가시가 붙어 있었지만 저는 모르는 척 그걸 먹었어요. 할머니, 정말 맛있어요. 그렇지? 요 앞에 시장에서 샀는데, 갈치가 아주 싱싱하니 좋더구나. 보자마자 우리 병태 생각이 나지 뭐니. 감사해요, 할머니. 아이고, 내가 고맙지. 매일 늙은이 말벗도 해주고. 할머니와 먹었던 곰탕집은 할머니와 저와의 단골집이 되었어요. 그렇게 매일 할머니와 지내다 보니 저는 정말 할머니가 가족 같았습니다. 할머니도 저에게 지나온 세월 이야기, 자식 이야기들을 해주셨고요. 할머니는 고생을 참 많이 하셨더라고요. 저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고 컸는데 할머니는 자식들을 사랑으로 지금까지 키웠지만 돌아오는 게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곤 씁쓸하게 웃으시는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살아계시는 동안에 자식 노릇을 하고 싶었어요. 하루는 할머니께서 저에게 사진관을 같이 가자고 하셨어요. 예쁜 한복 차림에 그날따라 곱게 화장도 하신 할머니. 할머니 화장하셨네요? 그래 티나는 거냐? 오늘 중요한 사진을 찍을 거라서 말이야. 중요한 사진요? 순간 할머니가 어디 여행을 가시나 여권 사진을 찍으시는 건가 했습니다. 할머니 손을 잡고 도착한 사진관. 할머니는 카메라 앞에서 곱게 웃으셨어요. 참 아름다우셨습니다. 잘 찍어주소. 내 영정 사진으로 쓸 거니까. 순간 저는 너무 놀라서 할머니, 뭘 놀래누? 늙은이가 갈 때 되면 가야지. 미리 준비해 두는 거란다. 영정 사진을 찍으신 할머니는 어쩐지 슬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같이 사진 한 장을 찍자고 하셨죠. 저는 할머니와 나란히 앉아서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사진을 찍었어요. 아직도 제 지갑 안에는 할머니와 찍은 사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 번씩 할머니가 보고 싶을 때마다 꺼내어 봅니다. 곱디 고운 얼굴로 환하게 웃고 계신 할머니, 지금도 참 보고 싶네요. 그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나 저는 알바비를 받아 치킨 한 마리를 사들고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할머니의 가게 앞에 다다랐을 때
차에서 중년의 남자 하나가 내렸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네가 웬일이냐? 연락도 없이? 제가 못 올 곳에 왔나요? 배고파요. 밥 주세요. 그 사람은 바로 할머니의 아들이었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 치킨을 뜯으며 조금 전 할머니 가게 앞에서 보았던 장면을 떠올렸어요. 할머니 말론 연락조차도 안 한다고 그러셨는데 갑자기 웬일인지 저는 괜히 할머니가 걱정이 되었어요. 그 다음날 저는 신문 알바를 가기 위해 내리막길을 걸어 내려가고 있었어요. 어머니, 너무하시네요. 자식 부탁인데 그거 하나 못 들어주십니까? 기껏 와서 한다는 소리가 또 돈이냐? 나는 이제 있어도 없어. 못 줘. 이런 소리 하려거든. 다시 내려오지 마라. 어머니, 나중에 돈을 이고 가실 것도 아니고 자식들 힘들 때 좀 도와주세요. 나중에 자식 잘못돼서 후회하시지 마시고. 어서 가라. 꼴도 보기 싫으니까. 이 가게가 어떤 가게인데 이거를. 불효막심한 것. 씩씩거리며 나온 아저씨 뒤로 할머니는 멍하니 앉아 계셨어요. 뭐야, 지나가는 길이면 그냥 지나갈 것이지. 아저씨는 저를 힐끔 보더니 분이 풀리지 않은지 차 문을 쾅 닫고는 떠났어요. 저를 보면 할머니가 무안하실 것 같아 저는 빨리 자리를 옮겼어요. 그날 저녁 동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아침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어요. 세상에 어쩌면 그럴 수가 있는지. 그 아침에 아들이 할머니한테 가게 팔아서 자기 달라고 그러고 갔다네. 지금껏 할머니 보러 온 적도 없느니까 무슨 자격으로 그러는지. 남편 보고 없으면 자식 복까지 없다더니 그 말이 맞는 말인 건지. 저는 할머니가 걱정이 되어 할머니의 가게로 들어갔어요. 할머니, 안에 계세요? 할머니? 병태 왔구나. 이게 몸이 좀 힘들어서 잠시 누워 있었지. 많이 편찮으신 거예요? 아니야. 그 약 먹고 한숨 잤더니 조금 나아졌어. 네. 다행이에요. 아침에 봤지? 우리 아들. 네. 웬일로 왔나 싶었더니 역시나 돈이었어. 하던 사업이 잘 안 된다나. 그래서 가게를 파시자고 하시는 거예요? 죄송해요.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괜찮어. 그 아침에 그 난리를 치고 갔는데 이 동네에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더 이상하지. 할머니는 자리에 일어나 앉으셨어요. 내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었지. 이 가게는 애들 아빠가 죽고 보상금으로 마련한 가게라고. 근데 이걸 팔아서라도 돈을 해놓으라는데 망할 것.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내가 이런 거 안 보려면 얼른 죽고 없어져야지. 할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죠. 아니다. 오래 살면 뭐하니? 자식 둘 있는 거 돈 얘기 아니면 얼굴 볼 일도 없고.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어. 할머니, 병태야, 이거 넣어둬. 이게 뭐예요, 할머니? 그냥 가지고 있다가 훗날 내가 죽게 되면 그때 열어봐. 할머니, 왜 그런 말씀을 자꾸 하세요? 원래 나이가 들면 이것저것 미리 챙겨놓게 된단다. 그냥 잘 넣어둬. 할머니는 저에게 봉투 2장을 건네주셨어요. 하나는 자식들에게, 나머지 하나는 제 것이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아침에 할머니 가게로 갔어요. 할머니, 어쩐 일인지 대답이 없으신 할머니. 저번처럼 어디 아프신가 덜컥 겁이 났습니다. 작은 방 안쪽에 등을 돌리고 주무시는 할머니. 할머니, 병태예요. 어디 편찮으세요? 할머니는 아무런 말이 없으셨어요. 저는 조심히 다가가 할머니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그렇게 할머니는 주무시다 세상을 떠나셨어요. 너무나 갑작스러운 할머니의 죽음,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금방이라도 할머니께서 곰탕에 밥 한 그릇 먹자고 하실 것만 같았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래요. 할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시다니. 그러게나 말이에요.
그 할머니 돌아가시니 안 보이던 자식들이 하나같이 다 모이네요. 그러게요. 큰아들은 며칠 전 그렇게 언성을 높이고 가서는 어머니가 저렇게 됐는데 후회는 하겠죠? 아니, 속으로 좋다 싶은 건 아닐까요? 에고, 그런 소리 말아요. 누가 들을까봐 겁나네. 아무리 불효자라도 부모가 죽었는데 그럴까? 에이, 우리끼리인데 뭐 어때요? 돈 없어서 가게라도 팔아서 달라고 했었는데 할머니 돌아가셨겠다. 가게 팔아서 본인이 쓸 거 아니야. 아휴, 할머니만 불쌍하시지. 저는 할머니의 빈소 구석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저에게 그렇게 잘해주시던 할머니였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떠나시다니.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잘해드릴 걸. 오빠, 이건 아니지. 왜 오빠 맘대로야? 장남인 내가 가져가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장남이면 부모 재산 다 가져간대? 오빠가 엄마한테 한 게 뭐가 있다고? 그러는 너는 잘했냐? 너도 엄마한테 잘한 거 없잖아. 그럼 둘 다 못한 거 반반해. 나도 요즘 너무 힘들단 말이야. 우선 내 발등에 불부터 먼저 끄자. 응?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자식들은 할머니의 재산을 두고 서로 다 가지겠다며 싸웠어요. 돌아가신 할머니를 어디에 모실 건지 또 살아계실 때 더 잘해드릴 걸 같은 후회의 말도 일체 없었어요. 그저 할머니 재산에만 관심이 있었죠. 그걸 본 이웃 주민들은 혀를 찼습니다. 죽은 할머니만 불쌍하지. 에휴, 정말 양심도 없어. 이제 와서 재산을 탐한다니. 대단하다, 대단해. 자식들 간의 싸움을 보고 있노라니 제가 봐도 정말 너무한다 싶더군요. 영정사진 속 할머니는 웃고만 계시는데 자식들은 그 앞에서 할머니 재산으로 싸움만 하고 있으니 말이에요. 할머니가 너무 불쌍했습니다. 하염없이 눈물만 났어요. 3일장을 치른 후 할머니의 자식들은 가게에서 할머니 유품들을 정리하고 계셨어요. 무슨 일이시죠? 이거 할머니가 자식들한테 전해주라면서 저한테 맡겨놓은 거예요. 저는 할머니가 주신 봉투 하나를 아들에게 전해주었어요. 아들은 봉투 속에 있는 편지 한 장을 꺼내어 읽었어요. 오빠 뭔데? 뭐라고 쓰여 있는데? 아이, 시끄러워. 잠깐 기다려봐. 아들은 읽으면서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거렸어요. 혹시 자네 이름이 이병태? 네, 제가 이병태예요. 아들은 대뜸 저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어요. 이 자식아, 네가 시켰냐? 나이 많은 노인네 재산 차지하려고 네가 시킨 거냐고?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이거 놓고 말씀하세요. 오빠 무슨 일이야? 아들은 저를 가게 밖으로 패대기 쳤어요. 놀란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병태야, 괜찮아? 무슨 일이야? 저는 동네 사람들의 부축을 받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몰라서 묻는 거야?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는 아들 뒤에서 딸이 편지를 읽으며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이병태에게 준다. 이게 무슨 말이야, 오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어머니가 본인 재산을 이 자식한테 다 준다는 거잖아. 뭐라고? 동네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가시면서 자식들한테 재산 주기가 싫었었나 보네. 나라도 주기 싫겠다. 그나저나 재산이 얼마나 되길래 다들 저러는 거야? 병태가 그동안 할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시긴 했지. 자기 자식도 나 몰라라 하는데 병태 아니었으면 그 할머니 오래 못 사셨을 거야. 저는 정신이 혼미했어요. 이게 다 무슨 상황인 건지, 어떤 일이 생긴 건지. 이 자식아, 너 우리 엄마한테 일부러 접근했니? 자식들이 이렇게 둘이나 있는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너한테 재산을 물려주시겠대? 너 재산 노리고 일부러 접근한 거지. 우리 엄마를 어떻게 구워 삶았길래 이래? 딸은 앙칼지게 다그쳤어요. 저도 모르는 일이에요. 저는 그저
할머니가 혹시나 자기가 잘못되면 자식들한테 전해주라고 봉투를 건네받은 것 뿐이라고요. 거짓말 마. 내가 그렇게 어렵다고 했을 때도 꿈쩍하지 않은 노인네였는데 이 많은 재산을 너한테 준다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자식들이 둘이나 있는데 남한테 이 재산을 다 준다고? 어이가 없어서. 이거 다 네가 꾸민 짓이지? 자식, 여기 얼씬도 하지 마! 아들과 딸은 할머니의 편지를 박박 찢어버리고는 가게 문을 쾅 닫고는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었어요. 할머니가 왜 나한테 재산을, 도대체 왜? 저는 문득 할머니가 저에게 주신 또 하나의 봉투가 생각이 났어요. 저는 나머지 봉투 하나를 열어보았어요. 병태야, 네가 이 글을 읽고 있다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없다는 말이겠구나. 나는 내 자식들보다도 너를 많이 의지했단다. 너는 나한테 늘 고맙다고 말을 했지만 오히려 내가 더 고마웠어. 자식들도 잘 보러 오지 않는 나를 너는 매일 한결같이 들러주었지. 그게 나한테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몰라. 병원 다녀오며 너와 함께 먹은 곰탕은 지금껏 먹어본 음식들 중에 제일 맛있었단다. 내가 요즘 힘이 부쩍 드는 것이 곧 갈 때가 된 것 같아. 내가 너한테 부탁하고 싶은 한 가지는 작지만 소중한 내 가게 네가 맡아줬으면 한다. 우리 애들 손에 가봤자 홀랑 팔아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지. 나는 그걸 원치 않아. 어려운 부탁인 줄은 안다만 내 마지막 소원은 그거 하나란다. 병태야, 그동안 친할머니처럼 잘 보살펴줘서 고마웠단다. 할머니의 음성이 그대로 들리는 듯 했어요. 할머니의 마지막 유언, 그 편지와 함께 명함 한 장과 할머니의 통장, 도장, 계약서와 각종 문서들이 들어 있었어요. 할머니가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다음날 아침 저는 명함에 있는 주소로 찾아갔어요. 이병태 씨? 네, 그 할머니께서 주신 편지에. 네, 알고 있습니다. 여기로 앉으시죠. 제가 어제 이것들을 발견을 했어요. 그 할머니의 편지 내용대로 할머니의 모든 재산은 이병태 씨에게로 갈 겁니다. 그게 그 할머니 자식들이 있는데 가능한 건가요? 네, 그 할머니께서 살아생전에 유언장을 쓰셨습니다. 그 한번 읽어보시죠. 할머니의 유언장에는 가게와 통장에 있는 10억을 저에게 넘긴다는 내용이었어요. 할머니께서 병태 씨를 많이 의지하고 믿으셨나 봅니다. 친자식들한테는 이런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하시더군요. 네, 그러셨군요. 이 사실을 자식들이 알게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길지 두려웠지만 저는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싶었어요. 쾅쾅쾅. 그날 저녁 옥탑방의 문이 세차게 흔들렸어요. 이병태 나와! 할머니의 아들이 술이 취한 채 비틀거리며 서 있었어요. 여긴 무슨 일이시죠? 무슨 일? 그걸 몰라서 묻는 거야? 내 어머니 재산을 왜 네가 다 가져간다는 거야? 네가 뭔데? 뭔데? 할머니께서 유언장을 쓰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 재산을 다 가져가겠다는 소리야? 네, 저는 할머니 말씀대로 할 겁니다. 뭐라고? 이 자식이! 할머니의 아들은 저의 얼굴로 주먹을 날렸어요. 네가 뭔데 내 어머니의 재산을 가져간다는 거야? 유언장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늙은 노인네가 적은 글 따위 다 필요 없어. 내 돈 다 내놔. 아, 이거 놓으세요. 술에 만취한 아들은 이성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뒤늦게 아들을 따라온 부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말렸지만 아들은 도무지 제어가 되지 않았어요. 아들은 저의 얼굴과 몸을 사정없이 난타를 했고 저는 피범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말리던 부인의 말이 저를 더 충격에 빠뜨리게 했어요. 그러게, 그냥 돈 달라고 할 때 달라니까요. 아, 왜 일을 이렇게 만들어요? 정말 정신이 혼미해졌고 저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몸은 좀 어떠세요? 병원으로 할머니의 딸이 찾아왔어요.
오빠가 자기 분에 못 이겨서 그런 것 같은데 이해해 주길 바래요. 제 안부가 걱정돼서 온 건 아닐 테고 무슨 일로 오셨죠? 저는 오빠와 생각이 달라요.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엄마를 자주 찾아뵙지 못한 저희의 잘못이 크죠. 그건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에요. 저희가 잘 보살펴 드리지 못해서 이병태 씨한테 자식인 양 손자인 양 의지를 하셨던 모양인데 그 왜 나이가 들면 그렇잖아요. 마음이 점점 약해지고 옆에서 누구 하나 조금이라도 도움 주면 거기에 더 의지하게 되고 아마 엄마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뭐죠?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해요. 어디 가서 얘기해봐요. 미운하고나 자식은 자식이에요. 그런 자식들이 살아있는데 재산을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동네 이웃 청년한테 준다?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요. 그런 상황이 온다면 알겠다고 그렇게 하자고 할 사람이 있는지. 이병태 씨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 심정 알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우리 엄마 잘 챙겨준 그 마음, 그거에 대한 보상은 섭섭치 않게 해줄 테니까 그만 재산 포기해줘요. 그 얘기라면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아니 이것 보세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도 못 알아듣는 건가요? 다 서로 잘해보자고 하는 말인데 이병태 씨도 우리랑 이렇게까지 싸워서 남는 게 뭐가 있나요? 젊은 사람이 자기 인생을 살아야지 이렇게 시간 낭비하면서 살 건가요? 됐습니다. 그만하시죠. 제가 보기엔 아드님이나 따님이나 매한가지네요. 왜 할머니께서 자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재산을 남겼는지 그 이유를 알겠어요. 그리고 마음이 더 확고해졌습니다. 이만 나가주시죠. 할머니는 살아계실 때에도 자식들 때문에 외로우셨는데 돌아가시고 나서도 그 외로움은 그대로인 것 같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뒤로도 할머니의 아들과 딸은 수시로 저에게 연락을 해왔고 어떨 땐 회유를 또 어떨 땐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하지만 본인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죠. 할머니가 남기신 유서는 법적 효력이 있었고 그들 마음대로 가져갈 수는 없었으니까요. 할머니 자식들은 끝내 저에게 재산권 반환 소송을 걸었습니다. 법이 어떻게 된 건지 아무리 제3자에게 상속한다고 해도 법적인 상속인에게 일정 부분 반환된다고 하더군요. 저는 할머니 유언과 다르게 흘러가는 것이 원통했으나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일부분이 자식들에게 돌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머지 돈도 내놓으라며 하루가 멀다 하고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밤낮으로 저를 찾아와서 소리를 질렀고 저희 집 유리창이며 할머니 가게 유리창을 깨기도 했습니다. 야, 이 도둑놈아! 돈 내놔! 돈 내놓으라고!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서 소리를 지르니 어느 날은 환청까지 들렸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 공장이 부도가 나서 집에 빨간 딱지들이 붙은 적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찾아와서 돈 내놓으라고 소리를 쳤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하루빨리 할머니의 재산을 처분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제 것이라 생각지도 않았고 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처음부터 저는 할머니가 상속해 주신 재산에 욕심이 없었어요. 다만 자식 같지도 않은 그 사람들에게서 할머니가 평생을 모으신 재산을 뺏기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가게를 하며 어렵게 모으신 전 재산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자식들은 더 눈이 돌아서 날뛰었어요. 뭐라고? 기부를 해? 너가 돌아도 단단히 돌았구나! 미쳤어, 정말. 말도 안 돼! 기부는 무슨 기부야! 자식들은 저에게 상속된 그 돈마저도 달라고 난리였고 절대 기부는 안 된다면서 거품을 물었습니다. 저도 제 삶이 있는 것이고 그들 때문에 제 삶이 피폐해져가는 모습에 이건 아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들이 저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했어요. 더 이상 저에게 접근하지 못하니 잠잠해졌지만 나중에 들은 소식으로는 자식들 간에도 재산 문제로 소송을 했다고 하더군요.
정말 마지막까지 그놈의 돈이 뭔지 끝까지 지저분한 싸움을 하던 자식들. 지금 생각해도 너무한다 싶습니다. 두 번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기부를 할 때 할머니의 가게도 처리해서 같이 기부를 할까 생각을 했지만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인 만큼 할머니의 소중한 가게는 제가 맡아서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전 할머니가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저는 학교를 가는 아이들에게 간식을 나누어 주며 정을 나누었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던 중에도 저는 제가 원하는 직장에 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했고 드디어 그렇게 간절히 기대하던 합격 소식을 들었습니다. 야, 병태야, 축하한다. 야, 그렇게 기다리더니 드디어 합격했구나. 고맙다, 명일아. 이게 다 할머니 덕분인 것 같아. 야, 그런 일 다 겪고도 야, 너도 참 마음고생 많았어. 가게는 어떻게 할 거냐? 야, 이제 직장 다니면 가게에 있을 시간도 없을 텐데. 할머니 소원인데 할 수 있는 데까진 가게는 계속 유지해야지. 저는 알바를 고용해 가게와 직장을 병행하며 열심히 살았어요. 그동안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마음씨 착하고 예쁜 아내를 만나 결혼도 하고 토끼 같은 자식도 둘을 낳아 잘 살고 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에게 한 번씩 할머니 이야기를 해주면 아내는 옛날 전래동화를 듣듯이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그러고 보면 할머니와의 추억이 참 많네요. 할머니와의 추억이 생각나서 가끔 그곳을 찾아갑니다. 몇십 년이 지난 지금은 그곳에 도로가 나 가게가 없어졌지만 저의 마음속엔 언제나 그 자리에 할머니 가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물론 그 보상금은 기부를 했어요. 처음부터 제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글을 쓰고 있는 오늘 저에게 아낌없이 정을 나누어 주신 구멍가게 꼬부랑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습니다. 두서없는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그리고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많이 효도하시고요. 이상 글을 마치겠습니다.